안녕하세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오전인데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몰랐는데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인데요. 두 사건이 다, 두 항쟁이 다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진짜 이게 뭔가 크게 한번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열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고요.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혁명은 성공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기붕 부통령으로 출마했던 이기붕 리가족은 이제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일가족을 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후 과정을 보면은 가족이 다 이제 죽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붕하고 아내분은 이제 그 약을 먹고 아들이 또 이제 다시 총을 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두 번 쿠데타가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이제 61년에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쿠데타가 이제 79년에 있었던 이제 12.12 쿠데타가 이제 두 번째 쿠데타입니다. 계급을 한번 보시면 박정희도 그때 소장이었고 전두환도 그때 소장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계급을 보면은 보통 대령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미국 영화나 이제 거기서 꼭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무슨 이 군사적인 어떤 반란 같은 걸 일으키는 계급을 한번 보시면 대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령이 한 중간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장성은 아니기 때문에 불만은 많은데 또 사병들 하사관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소장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미 군대 내에서 기득권을 상당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쿠데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소장이었던 박정희나 전두환이 쿠데타를 주도하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19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혁명적인 그런 조치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72년에 10월 유신이 있었고요. 10월 유신 다음에 이제 79년까지 긴급조치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또 이제 정치적인 암흑기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10월 16일부터 이제 20일까지 분마항쟁이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전두환 소장이 이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사령관을 강제로 연행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져서 이제 군인들이 사망을 하기도 하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지키려고 하는 쪽에서 이제 사망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과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북항쟁이라고 이 4월 22일부터 24일까지가 있었어요. 이 사북항쟁이 또 한국 항쟁에서 중요한 항쟁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5월 15일에 이제 서울역 폐건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서울에서는 저항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27일에 그 비상계엄령을 전국 확대를 하면서 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 주요 도시랑 주요 대학에 이 공수부대를 투입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12 쿠데타를 뭐 1단계 쿠데타라고 하면 이제 5월 17일에 이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이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한 것을 이제 2단계 쿠데타였다 이렇게 좀 나눠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4.19 과정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면 이제 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전국 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이 4.19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59년에 그 이승만의 이제 최대 이 경쟁자였던 조국만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에 대적하는 만한 경쟁자는 이미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왜 3.15 부정선거를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 이승만이 당선되는 건 확실한데 이제 이기붕이 부통령으로 과연 당선될 것인가가 좀 염려가 돼서 부정선거를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3.15 선거가 있기 이전에 60년 2월 28일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시위였습니다. 여기 뭐 써놓은 것처럼 그 일요일에 등교를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비판을 하면서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4.19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2월 29일부터 3월 15일까지 학생 시위가 거의 전국적으로 계속 이제 뭐 연속 뭐 동시적이진 않지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학생 시위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3월 15일에 이제 부정선거가 확실해지니까 이제 그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당시 부정선거를 하는 방식은 이제 그 가짜 투표지를 이제 선거함에 넣는 거죠. 그 명부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런 투표지를 선거함에 넣어서 당선을 시키는 건데 이기붕 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가 이제 나오니까 100%가 나오면 이건 부정선거가 너무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그 지시를 해가지고 한 75% 정도로 맞춰라라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투표율이 한 79% 정도로 맞춰지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선거라기보다는 완전히 뭐 그냥 뭐 조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산에서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나는데 경찰이 막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발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민들이 많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1일에 김주희 시신이 이제 그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되는데 최루탄 맞아서 이제 그 사망한 시신이 발견돼서 마산에서 2차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월 18일에 있었던 이 고려대생들의 국회의사당 시위였고,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정치 깡패가 습격을 해서 그 학생들이 크게 다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물론 이제 4월 18일도 고려대 학생들만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많이 알려지고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4월 19일에도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구도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의 사회적 위치가 이제 지금하고 많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시에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뭐 80년대 대학생 정도의 그런 정치적 위상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 19일에 경무대 앞에서 이제 경찰이 발표를 하게 되고요. 경무대까지 이제 그 시위대가 접근하니까 경찰이 발표를 하고 이 총기를 탈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 같은 데서 이제 총기를 탈취해서 그 뭐 교전도 뭐 아주 심각한 교전은 아니었지만 교전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협상을 해서 의장을 해제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 4월 25일에 있었던 이제 교수들의 시위가 또 중요한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교수들이 이제 학생들만이 아니라 이제 교수들도 이승만의 사임을 이제 요구하면서 시위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망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5.18 과정을 한번 뭐 보시면요.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가 있었고요. 그 전국 주요 대학의 이제 계엄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서울도 그렇고, 뭐 그 광주도 그렇고, 뭐 대구, 마산 뭐 다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이제 그 전남대에서만 5월 18일에 시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다른 대학에서는 시위를 못하고 전남대에서만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전남대 학생들의 어떤 그 힘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0일 저녁하고 이제 21일 새벽까지가 이제 강력한 이제 대규모 거리 투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때 이제 방송국이랑 이제 세무서의 방화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 집단 발표가 있었고 시민들이 이제 총기를 탈취해서 도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도청은 점령 교전을 해서 점령을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계엄군이 이미 철수하는 작전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도청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수습파와 항쟁파의 이제 대립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본 것 같은 시민 걸기 대회가 계속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습파가 이제 25일에 퇴진을 하고서 그 항쟁 지도부가 결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습파도 사실은 당시의 요구 조건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요구 조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철수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관련해서 보복이나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다 이제 요구 조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무기를 회수해서 전달을 하겠다, 이걸 들어주면 전달을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근데 이제 계엄군이 그 요구 조건들을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습파가 추구했던 길은 사실은 이제 해결될 수 없는 협상을 통한 길은 이제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죠. 수습파의 요구 조건이 너무 타협적이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습파도 상당히 적극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세웠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계엄군이나 이제 신군부에서는 그런 협상이 전혀 이제 할 의지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항쟁파가 이제 길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에 새벽에 이제 진압되는 과정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남대 시위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그 어떤 분한테 당신들 여기 계셨던 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인데 79년 10월에 그 전남대에서 그 학생 상담 지도가 이제 방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불을 지르는 거죠, 학생들이. 여기 이제 학생 상담실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여기 그 전국과 형사들하고 중앙정부 요원들이 이제 상주하던 공간이었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항의하면서 이제 방화를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다 잡혀간 거죠. 이 전남대에 중요하게 이제 활동했던 학생들이 잡혀가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광주 지역에 이제 활동하던 분들도 이제 체포가 되는데 근데 이제 11.6이 일어나고 박정희가 사망하니까 이게 이제 조직 사건으로 발전이 되지는 않고 이제 석방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속이 됐다가 이제 석방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민주화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논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전남 광주 지역에서의 이 민주화 운동이 상당히 전개가 됐던 것도 사실은 또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적인 힘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5월 18일에 그 항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5월 18일에 다른 지역에서는 시위가 전혀 없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광주에서만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영등포에서 시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당시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기무사에서 나온 그때 상황일지인데 여기 보면은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그 학생 80명이 이제 해제 농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당시 그 참여하셨던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뭐 바로 이제 공수부대가 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도망가기 바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좀 다른 지역 있기는 했다라는 정도는 좀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그렇게 해서 연행이 되고 이제 구속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 5.18의 주요 담론이 뭐였을까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역시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18 때 많이 부른 노래도 이제 애국가가 많이 불렸던 것이고 또 태극기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시민군 차량을 보면 다 태극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태극기가 항상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그 상징으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80년대도 태극기가 중요한 그 시민들의 저항의 그 깃발처럼 많이 이렇게 태극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혹은 이런 그 대중들의 항쟁, 시민들의 항쟁이라는 것과 그 애국가와 태극기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이제 또 뭐 K 방역이라고 해서 K 민주주의라는 용어도 쓰는 것 같아요. 뭐 보통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긴 하는데 뭐 촛불 정부라고 자임을 했지만 사실은 뭐 제대로 개혁을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비례대표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양당제이기 때문에 양당제를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았고 또 그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선거법이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 유보 조항들이 만들어지다가 뭐 어떻게 뭐 통과는 됐지만 뭐 아시다시피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이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그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그 득표 활동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던, 저도 그렇고 실망했던 것이 이제 중대기업처벌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여러 가지 유보 조항이 없어지면서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대신에 뭐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 뭐 그 정도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라고 하는 게 이 헌법과 관련이 많고 또 이렇게 법이나 제도와 관련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여러 가지 이 복합적 민주화의 과제들이 있는 것인데요. 네, 그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촛불 항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근데 운동에 의한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회운동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약해져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도 그런 것 같고 시민단체들의 어떤 정치적 힘이나 사회적 영향력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촛불항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발적이지만 또 상당히 비조직적인 그런 대중들의 항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사건들도 계속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있은 다음에 촛불이 드는 방식의 운동이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이 80년대 시기에 이제 민중운동이라고 불렸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운동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과연 그 운동의 방식이 바뀐 것이 더 나은 그 운동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가가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항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또 헌법이고 법이고 또 그 저항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것도 또한 법인 것이죠. 법을 또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법을 바꾸는 문제가 중요한 민주화의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을 바꾸려면 사실 뭐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해서 그걸 통과시켜서 만들면 좋은데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한 법을 만들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런 법은 또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시민들이나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은 이제 상정이 됐어도 이제 거의 통과가 안 되거나 통과가 돼도 뭐 중요한 조항들이 빠지거나 아주 느리게 통과가 되거나 과정들이 계속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5.18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역사 부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18의 부인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일베 때문에 나온 얘기이긴 하죠. 일베 때 워낙에 이제 5.18에 대한 폄하와 왜곡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벌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나오긴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것을 이 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잘못 오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게 뭐 저는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차별금지법을 뭐 물론 이제 헌법에도 다 규정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용서하는 능력에 관한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서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인간이 행한 것으로부터 서로를 해방시켜줌으로써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노태우를 용서할 수 있다, 전두환과 다르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뭐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용서의 조건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용서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일단은 뭘 잘못했는지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서를 구하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처벌도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용서의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용서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중요한 능력인데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용서의 조건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용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노태우를 저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건을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또 인간으로서 용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은 또 상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